자,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총 35회 동안 좀 긴 시간인데 일단 뭐 기본 강의고 하니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나 강의 진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하고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지금 기본 강의인데 사실 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을 한 과목 꼽으라면 뭐 민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60%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뭐 변호사가 되시거나 뭐 판사님 검사님 되시든 하여간 실무가로서는 민법이 거의 뭐 8, 90%그 중요도가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중요한데 저도 뭐 민법 강사로서 저도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이제 첫 과목은 모든 시험 영역에서 첫 과목은 이제 민법이 되는 건데, 그 민법의 중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을 잘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합격하셔서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기초를 잘 잡아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고 여러 가지 교재도 많은데, 여러분들 제 책과 강의를 택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럼 이제 민법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조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문법 체계니까 조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조문에 대한 결국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 이 조문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 뭐가 있어요? 이제 학설하고 이제 학자들이 낸 견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문에 대해서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대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어떠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을 내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이제 뭐 그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죠. 문제된 사실관계에서. 그럼 변호사가 되면은 내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길 수 있도록 관련된 뭐 판례들이라든가 이론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럼 물론 이제 판례도 학설 중에 하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설이 뭐 1설, 2설, 3설인데 판례는 뭐 네 번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립되겠죠. 그래서 학설은 주로 보면 이제 뭐야, 이제 긍정설, 그 다음에 부정설, 그 다음에 뭐 절충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지어보면 이 정도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판례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네 번째 견해를 취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제 사마다 좀 달라질 텐데.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해. 그래서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조문과 이제 그 조문에 대한 학설 판례 대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제일 우선할 문제죠. 근데 사실 이 이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요한 법들도 많고, 뭐 학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그다음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는 이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들으시고, 지금은 이제 이제 강의를 듣는 거니까 예습보다는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 예습까지 할 시간 없으니까 나는 뭐 예습 안 하면 도저히 수업에 집중을 못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좀 일찍 와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오늘 나갈 목차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 이제 그 목표로 나갈 테니까, 오늘은 뭐 일반론들이 있어서 좀 그렇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 이제 나갈 테니까 그 목차 위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3시간 수업을 들으면 그 2배 이상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고, 혼자서 이 많은 양을 다 정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학원을 듣든 뭐 동영상을 통해서 듣든 하면 내가 3시간 강의를 들었다. 하루 보통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2배 이상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강의만 들으면 전혀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강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3,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 70%는 여러분들이 메꿔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습을 2배 이상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1회 독이 끝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 처음 민법을 공부하셔서 선의가 뭐고 악의가 뭐고 이렇게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뭐 공부가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그 기본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이럴 만한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를 반복해서 뭐 이 강사 거 듣고 저 강사 거 듣고 그럴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 강의를 택하셨으니까 일단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면서 2배 이상 복습하되 이 하는 과정에서 사실 법이 어려운 게 민법만 본다고, 민법도 지금 보면 전체 과목의 체계가 그러니까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법도 채권 총론 강론, 그 다음에 가족법도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이제 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물려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만 10번을 읽는다고 해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법 총칙에서 뒤에서 뭐 태아 나오는데 태아 관련해서 뭐 상속의 권리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상속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민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 썼지만 민법만 본다고 해서 또 이게 다 이해가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민사집행법, 줄여가지고 민지법, 그래서 민사집행법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해되는 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교재 특히 보면 이 물권법 파트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긴 한데, 그게 이제 이런 등기법이나 집행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재판 실무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양이 많아 보이는데 물권법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혼자서 하려면 뭐 3년 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도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한번 수업 듣고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복습하시는 도중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뭐 이제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요한 건 복습하실 때 어떤 쟁점에서 이제 뭐 조문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문 학설 판례의 대립이 있겠죠. 그다음 그거에 대한 결론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시험이니까 판례 위주고 뭐 법원 시험이니까 판례 위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판례 결론이 그나마 어떤 쟁점에서 문제가 될 때 가장 타당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뭐예요. 이제 대법원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갖고 있다가 결론을 내가지고 1심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판례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근데 한 번 듣고 이해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암기를 일단 해놔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판례가 이런 사안에서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다, 뭐 안 한다, 그런 결론들을 좀 암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제 이해된 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다시 이해독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험장 갈 때까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뭐 처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습하실 때 어떤 쟁점에서 판례가 있다, 근데 판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 다 알아야지 끝까지 가족법까지 가고 민사소송법, 뭐 민사집행법 이런 거 다 배워야지 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결론을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사안에서 뭐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결론 암기해놓고 회독수를 자꾸 올리면서 암기량을 자꾸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저도 수험 때 그랬지만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넘겨버리고. 그럼 다음 이해독 때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험장 갈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조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복습,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 저녁에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암기라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나중에 질문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2회독, 3회독 하면서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했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지식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쟁점들은 결론을 이제 판례 결론을 암기를 좀 해놔가지고 판례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느 정도 해석수를 올리다 보면 이해가 되고, 민법 총칙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나중에 가족법까지 배우면 그때 또 이제 맞물려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해독해서 뭐 다 이해가 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하고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35회 동안 사실 이게 매년 강의를 해보면 한 40회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40회 정도 하면 되는데 이제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하루에 그 뭐 조금씩 이제 땡겨서 하든가, 그다음 월금 강의니까 중간에 뭐 사정 봐서 진도가 좀 많이 밀린다 그러면 뭐 하루 뭐 토요일 같은데 보강하든가, 그건 뭐 진도 나가는 걸 보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해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독 할 때는 반대로 예습을 자기가 먼저 해야죠. 교재를 읽으면서. 그래서 교재를 읽으면서 예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동영상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습 동영상으로, 그래서 동영상은 뭐 필요하시면 지금 얘기하시면 바로 이제 열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 중간에 또 뭐 일 있어서 못 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끝나고 들으시든가, 그건 뭐 본인들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습을 미리 이제 이래독을 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뭐 오늘 민총 어디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면 이제 저 복습 동영상을 들으면 분명히 들었던 강의잖아요. 들었던 강의인데도 처음 듣는 얘기를 뭐 듣는 것처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동안 이제 잘 몰랐을 때는 놓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한 2회독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3, 4회독 정도 한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이제 공부라는 게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능도 그렇고 모든 공부가 이제 결국 이제 반복인데, 그래서 한 2회독 정도까지 끝나면 형식적으로 2회독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3, 4회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습하고 동영상 듣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 한 4회독, 이제 3, 4회독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 정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혼자 읽거나 뭐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뭐 동영상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다시 한번 들어보든가. 그러니까 과목별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흥미가 있거나 적성에 잘 맞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좀, 근데 민법 워낙 양도 많고 뭐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다음 처음 공부할 때 접하는데 용어 자체도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경향이 단순히 암기에서는 그 쉽게 얘기해서 옆에다 책을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도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민사법에서는 뭐 객관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 형식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선택형,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기록형. 요 세 가지죠. 근데 민사법에서는 사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가 선택형에서 나오고 사례형에 나오고 기록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단순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에 객관식에서 단순 암기 사항도 나왔어요. 뭐 몇 년, 3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암기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도 나와서 뭐 무작정 암기해야 될 필요들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자체 아예 출제가 안 되고 민사법의 한정에서 보시면 이제 다 이제 중요한 어떤 민사법의 중요한 쟁점이 선택, 사례, 기록형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대비해서 따로따로 교재를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민사법은. 그렇게 되면 민법만 해도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교재를 봐야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민법이면 이제 기본이 되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되는 이제 기본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말 그대로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책이든 다 뭐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보충해 나가는 거죠.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강의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다음 매년 이제 법전형 시험 3회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시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의 기출 문제가 나오는 꼴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보충하거나 이제 이렇게, 또는 뭐 다음에 뭐 선택형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뭐 기록형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은 뭐 기록형 연습을 별도로 이제 뭐 공부를 하든가 수업을 듣든가 그렇게 가야죠.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는 판례를 설명해 드리면서,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판례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판례가 선택형에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사례형에서는 또는 기록형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판례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질 거고 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요즘 뭐 환경도 어렵고 해서 뭐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이제 1단계 그거 끝날 때 총 이제 35회 동안은 요 절차로 가시고 그다음 오늘 자료 그 2개 나갔는데 그 뒤에 정리된 자료 맨 뒤에 보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뭐 오픈 카톡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질문 직접 찾아오셔서 하기 어려우시면은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마시고 일단 제 강의와 교재를 택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 교재는 양장재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교재는 수업 실강 들으신 분들은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좀 불편하더라도 제본 자료로 좀 나가고 나중에 교재 나가면 출간되면 그 정식 교재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 꼭 하셔야 돼요. 2단계까지 할 때까지는 다른 거 뭐 눈 돌릴 필요 없고 뭐 이제 요 내용만 열심히 하신 다음에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진도 나갈 때 뭐 이제 문제풀이는 스스로 이제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어느 정도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사례 기록 문제를 봐봤자 별로 그렇게 효율성은 높지 않으니까 문제를 굳이 같이 풀고 싶으시면 선택형 문제를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를 푼다기보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교재에서 중요한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갈 때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선택형 문제집을 뭐 하나 구하셔가지고 있으시면 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는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선택형 문제도 2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사례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문제가 막 12줄 돼가지고 뭐 가볼 어쩌고 해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해당 부분에 좀 실어놓긴 했는데 사례식으로 뭐 이제 법률 관계를 여러 가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뭐 이렇게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OX식으로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례식의 문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풀어두면 요게 뭐예요? 사례형, 기록형에 다 대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반드시 좀 풀어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중간중간에 뭐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OX식으로 다음 중 뭐 동시행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또는 뭐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내용들은 판례 가지고 이제 판례 지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아는 판례들은 지워 나가고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선택형 강의도 따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면 선택형 문제집도 반으로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건 이제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건데 사실 시험이 뭐 민법이 어려운 게 우리가 뭐 좀 유치한 비유를 들면 여기가 이제 바다인데 바다에 이제 빙산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이제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교재든 어떤 강사의 책이든 어떤 교수님의 책이든 보면 시험을 풀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빠져 있지는 않단 말이죠. 디테일하게 뭐 빠져 있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모든 책들을 보면 한 80% 이상이 중첩되잖아요. 다 공통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만 알아도 어떤 시험이든 대한민국의 어떤 시험을 합격하는데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바닷속 밑에 잠겨있는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이 위에 드러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암기해서는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뭐 차원을 달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도저히 대응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민사법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민사법의 시험의 형태를 보면 어떠한 시험이든 이제 단순히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다가 컴퓨터 갖다 주어지면서 판례 검색해서 풀어라 이렇게 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맞추기 어렵고
그다음 암기도 사람의 머리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암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량을 자꾸 줄여가면서 그러려면 뭐예요? 이해도를 자꾸 높여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례 이제 민법상의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기본 지식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소송을 실제로 해봐야 되고 그래서 소송을 해봐야지만 왜 변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는지 그런 것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요 위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실무가 아닌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 같은 거 쓰면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소송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은 사건을 판결했는데 그런 실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비판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대법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런 뭐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뭐 오히려 반대되는 판례를 인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는 데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충실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학설 판례가 대립되는지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설 판례가 대립되고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 다음에 왜 판례가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되면 나중에 선택 사례 기록형은 문제집 가가지고 이제 변실은 뭐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적응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복습 위주로 하시는데 매년 보면은 좀 욕심이 나가지고 좀 문제집도 풀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사례 기록형은 지금 같이 잡으면 오히려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선택형 문제를 보시고 싶으시면 제 생각엔 안 봐도 되는데 보고 싶으시면 선택형 문제를 보시되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이 선택형 문제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실제 변시 기출하고 그 다음에 법전형 모의시험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시험 이제 변시하고 비슷한 예전에 뭐 사법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법원행시 있는데 일단 기타 시험은 보실 필요 없고 변호사 시험은 뭐 이거 자체로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법전형 모임 시험도 이제 이것도 굳이 뭐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뭐 3학년 돼가지고 보고 싶으면 3학년 때 어차피 뭐 모의 시험을 봐야 되니까 졸업시험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변시 기출하고 중복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제가 그 특정 교수님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두 회차씩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실제 변시 기출 요거만 이제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변시 기출 문제 정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눈으로 이런 게 출제가 됐구나 그 정도로 확인만 하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질문 제 연락처 있으니까 질문하시든가 아니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이걸 수업 시간에 봤던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한 번 더 읽는 게 이제 더 효율성일 수 있으니까 이 단계만 잘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단계는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자꾸 보니까 오히려 양이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 풀 때 바로바로 이제 풀고 이제 뭐 5가지 지문 중에서 뭐 2가지만 체크하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보면서 지문 하나 가지고 막 30분씩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늦게 자꾸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뭐 매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뭐 이건 하지 마시고 이제 얘기한 대로 일단 1단계에서는 수업 열심히 듣고 뭐 사정상 못 오면 뭐 동영상으로 복습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복습을 하시면서 교재를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니까 과목별로 이런 기본서 작업들이 다 이제 기본서 공부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는 부가적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급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 2학년 때 안 된 상태에서 3학년이 되면 문제풀이로 막 가서 문제집을 잡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민법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전형 문제까지 하면 민법만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문제집이. 근데 그거를 보면 문제에서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는 이거 한 번 푸는데 1000페이지짜리 문제집 한 번 푸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달 넘게 걸려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만 봐가지고는 한 번 본 건 안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겨울에 눈 오면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처음에 단단하게 눈을 뭉쳐야지. 그럼 어느 정도 눈이 뭉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굴리기만 하면 눈이 자꾸 붙어서 이제 그 눈사람이 커지잖아요. 근데 안에 처음에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굴리다 보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놓으면 문제풀이는 별게 아닌데 기초를 안 잡은 상태에서 1학년, 2학년 저도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가 보니까 뭐 1학년, 2학년 학교 때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나마 뭐 비대면이니까 좀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한 달 있으면 중간고사 보고 한 달 있으면 기말고사 보고 뭐 방학 때 뭐 하다 보면 또 시간 지나고 실무 수습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3학년이 되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 아까 얘기했던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전형 문제까지 포함된 거 하면 민법만 10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거 물리적으로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공동구매 사가지고 이제 뭐 조금 풀다가 뭐 못 푸니까는 던져버리고 막판 돼가지고 한 10월달, 11월달 뭐 이때쯤 되면 이제 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선택형 다 못 풀었는데 뭐 변시 기출만 풀면 안 되냐 또는 뭐 최근 3개년 법전형 문제만 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과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000페이지짜리 민법 문제집을 얼마나 풀겠어요? 이것만 풀어도 한 달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근데 한 번만 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한 번만 읽어서는 안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서 3회독, 4회독 넘어가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한 번 풀어놓으면 뭐예요? 예전에 한 번 풀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다시 보면은 내가 틀려가지고 별표도 쳐놓고 했는데 이거 내가 왜 별표를 쳐놨는지 자체도 생각이 안 나는 문제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35회 동안 들으실 때는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복습을 열심히 반복하시고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다 싶으면 선택형에서 사례 기록은 나중에 보시고 선택형에서 얘기한 대로 법전형 문제는 보지 마시고 실제 변시 기출만요. 실제 변시 기출만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택형 문제도 어떻게 정할지는 제가 해당 부분의 문제들을 실어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간단히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선택형 문제도 그냥 단순히 해서 뭐 문제 펴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형도 뭐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정도로 방식으로 이제 총 35회 중간에 뭐 설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한 8주 정도 되는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 뭐 더블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뭐 수업 들으시는 거 힘드시다고 해서 올해는 또 시간이 좀 길게 가더라도 하루에 한 타임씩 해서 시간을 잡아놓은 거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40회 정도 해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옛날에는 뭐 60회 옛날 뭐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막 60회씩 80회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시간을 연장해서 수업은 뭐 아무리 늦어도 1시 반 전에는 끝날 테니까 그렇게 좀 일단 알아두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걸 1단계를 하시고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는 이제 뭐 각자 이제 하는 방식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 이제 복습할 때도 중간중간에 놓친 거라든가 일 있어서 못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듣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말씀하시면은 개인별로 이제 상담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조문 하석 판례 그래서 결국 이제 판례가 제일 중요한데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민사재판 실무 그 다음에 이제 민사재판 실무에 붙어 있는 이제 요건사실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또 뭐 소송 같은 것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뭐 10몇 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제가 2007년도 12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이해가 되는 쟁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수험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이제 그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와 관련해서요. 뭐 민사법의 이제 민법 한 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일단 제 교재의 특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성분법 책이니까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따로 뭐 법전을 들고 다니실 필요 없고 교재만 열심히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해석에 필요한 이제 이론 학설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이제 요건사실론 부분을 이제 다 쟁점은 정리된 부분에 보면 뭐 요건사실론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사실론도 보면 한 뭐 저기 3학년 때 배우는 민사재판 실무 사후연수원에서 나온 교재를 보면 몇 년 전부터 이거 두 권을 합쳐가지고 이제 내시던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의 판례들까지 다 보충을 해서 교재에 실어놨기 때문에 제 교재를 보시면 따로 이제 요건사실론 책은 안 봐도 돼요. 물론 이제 요건사실론도 제가 기존에는 이제 기록형 교재에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는 별도로 출간해가지고 뭐 강의도 따로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포함이 되니까 따로 요건사실론 교재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출간이 될 텐데, 그 여기 있는 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따로 뭐 구매하셔서 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다음 뭐 민사재판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2007년도 12월부터 이제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첫 강의한 것이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이 있을 때니까 사법연수원 뭐 예비과정이라고 해서 사시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뭐 연수원 선행학습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사재판 실무를 뭐 제가 지금 현직 강사 중에서는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로클럭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그 로클럭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이제 개별적으로 뭐 과외도 하고 강의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다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수업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3학년 때 혹시 뭐 로클럭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도움이 될 테니까 따로 이제 그런 것들은 하실 필요 없고, 특히 요건사실론은 뭐 다른 강사책이든 이제 뭐 책이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 책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권법 파트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이 따로 이제 이런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도 자체로 뭐 굉장히 두꺼운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변호사 시험 대비로 봐야 될 부분들은 교재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 6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텐데, 사실 뭐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 교수님들 보면, 아니 교수님들 책도 그렇지만 사실 빈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민법 책이 그랬으니까 기존의 민법 교과서의 부동산 등기 파트를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뭐 장하게 서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법이 따로 과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등기법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돈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 금전하고 부동산이 안 나오는 시험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금전하고 부동산은 항상 나오는데,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기법의 내용하고 집행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등기법이나 집행법은 뭐 민사재판 실무에 있는 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출제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출된 문제도 기존의 민법 교과서에 있는 등기법 내용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기출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만 보면 된다? 그건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제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식 교재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제 물권법 파트가 다른 어떤 책보다 좀 두꺼운 부분인데, 전체 비중에서 전체 제 교재가 한 13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가족법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물권법 파트의 비중이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게, 그게 이제 집행법하고 등기법의 내용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출제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출제된 문제들도 다른 책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뭐 민사집행법 따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 민재실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뭐 물권법 파트 갖고 그다음 민사재판 실무에 있는 뭐 집행법 내용 가지고 커버하면 된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집행법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기초 개념들은 다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행법도 사실 3학년 대상으로 제가 한 6회 정도 별도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야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중요한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이거는 아무 책이나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뭐 보고 이해 안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이제 뭐 혼자 공부하면 되지, 비싼 돈 내고 학원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뭐 제가 같이 읽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이게 무슨 뭐 한글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도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뭐 설명도 안 하니까. 다만 이제 제가 설명 안 하는 거는 뭐 쉬워서 설명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가감 없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쉬어가지고 뭐 설명 안 한 거 이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시간상 뭐 설명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람이 뭐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자기 각자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쉽게 아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뭐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뭐 오시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메일을 보내시든 뭐 카톡을 하시든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대부분 뭐 저도 수험생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강사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뭐 질문의 수준 난이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하려고 수업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쉽고 어렵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질문하셔서 해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단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뭐 중고등학생들처럼 와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활용도로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아까 1번, 2번 정도로 해서 한 3, 4회독 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이 서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10회독 정도의 효과가 생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내 손에 민법이 잡힌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문제집들 보면 뭐 별 얘기 안 해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 이제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내 거로 소화를 시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존의 사법시험하고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기존의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들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집행법이나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회 시험부터 보면 지금 1회부터 이제 10년 넘게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회 시험부터 쭉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 난이도가 높은데 이제 그런 걸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민사재판 실무에서 하는 거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이미 기출됐던 쟁점들, 특히 뭐 기록형이나 사례형에서 보면 이제 최상위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이런 걸 모르면 아예 뭘 묻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보이겠지만, 대표적으로 경매 절차의 공신력, 경매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미 객관식 문제나 사례 기록형에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문제를 봐도 이게 출제가 된 거구나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뭐 민법 객관식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객관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2차하고 연관이 없어요. 2차 노동법 있지만 민법 잘한다고 뭐 노동법하고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큰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들에서는 그냥 단순히 결론만 암기해가지고 다 객관식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관식 시험을 봐야 되는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문제 자체를 못 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특히 경매 공신력의 문제는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해당 물권법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나 3학년한테 경매 공신력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태반이란 말이죠.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민사재판 실무의 부분이나 등기법, 집행법도 해당 부분에서, 특히 등기법은 다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근데 민지법은 이제 아무래도 뭐 별도로 좀 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개념들은 다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집행법은 좀 따로 봐야 되고 등기법은 따로 별도로 볼 필요 없고 다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요건사실론도 얘기한 대로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는 따로 교재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 교재만 열심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집행법하고 민사재판실무 이거는 뭐 따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뭐 기록형 강의에서도 하긴 하지만 이제 별도로 뭐 3학년 1학기 때 또 하잖아요. 민사재판실무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 계획이나 교재는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민법의 내용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뭐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한 15분 쉬어서 한 3타임 정도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 3시간이면 뭐 영화 거의 한두 편 정도 보는 건데 30일 동안 매일 영화 2편씩 보라고 하면 그 사람 보겠어요. 영화는 그나마 뭐 재미라도 있고 하지만 뭐 이게 뭐 재미도 없잖아요. 어렵고 딱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이제 복습해서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뒤돌아보면 내 실력이 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하루 공부했다고 이 실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실력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폭을 좁히고 이걸 넓히고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폭을 좁히고 이제 그다음에 그 높이는 향량 올라가는 실력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러려면 뭐 양쪽으로 갖다 퍼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뭐 100일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씩 열흘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공부 같은 것도 보면,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보면 하루에 뭐 1시간씩 또는 30분씩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루에 30분씩 영어 공부해가지고 뭐 영어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영어 못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시간 수업 들었으면 최소한 2배 이상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자, 전체적인 얘기들은 그 정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 저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자료가 2개가 나갔는데 한 장짜리 자료를 보세요. 그 민법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건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민법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짜리 그 민법 체계도 왼쪽 편 맨 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라는 게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의 주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의 주체.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주관식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건 뭐예요? 주관식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건 기록형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했다. 뭐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또는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례형에 나오고, 기록형에서는 항상 의뢰인이 와가지고 내가 뭐 돈을 빌렸는데 못 받았다. 하여간 그러면 뭐 을이든 병이든 하여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민법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자 여부를.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그럼 뭐예요? 을이 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럼 갑이 을한테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느냐. 권리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체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서 왼쪽 편에 맨 위에 보면 권리의 주체, 그다음 그 오른쪽 네모도 권리의 주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왼쪽 편 권리 주체 밑에 보면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person이죠. 영어로는. 근데 우리 민법상 이제 민법으로는 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인자를 써서. 그럼 민법상 권리 주체인 인에는 자연인하고, 우리 같은 사람인 자연인하고 만들어낸 인인 법인이 있단 말이죠. 법인.
그래서 권리 주체에서 민법 총칙에 가면 자연인과 법인을 볼 거예요. 그럼 자연인 가로 열고 대리라고 돼 있고 법인에는 가로 열고 대표라고 돼 있는데 대리가 뭔지 대표가 뭔지는 해당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권리 주체에서는 이제 그럼 이제 얘가 권리의 주체가 되면 얘가 의무의 주체가 될 텐데 서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럼 을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면 갑이 이제 의무의 주체가 되겠고, 대표적으로 매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갑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을이 매수인이겠죠. 그럼 이제 매도인은 뭐예요? 돈, 대금 받을 수 있잖아요. 대금. 그 다음에 매수인은 뭐예요? 물건 달라고 할 수 있죠. 매매 목적물. 그래서 목적물이라고 쓰죠. 그래서 목적물.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갑이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 권리자가 되죠. 근데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갑은 목적물을 을한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쌍무계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는 의무할 때 무자죠. 그러니까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서로 의무. 그러니까 한 사람만 완벽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한 사람은 권리만을 취득하고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률 관계는 서로 의무를 부담하지요. 그래서 그걸 쌍무계약 나중에 이제 시권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권리 주체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권리 주체 밑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민법은 총 5파트로 구율이 돼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 물론 세부적으로 쪼개면 가족법도 친족법하고 상속법이 있고, 이제 채권도 총론 있고 강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건 뭐 해당 부분에 볼 테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4파트인데 세부적으로 쪼개면 뭐 여러 가지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물권 채권을 합쳐서 뭐 재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법은 이제 신분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상속법은 이제 상속도 뭐예요? 재산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법을 신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친족법 관계에서 그렇고, 상속법은 재산법의 성질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권리 주체 밑에 보면 물권에서는 이제 다수 당사자들이 권리 주체가 되는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 채권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뭐 연대 채무, 보증 채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체계만 보는 거고. 그럼 권리의 주체들 사이에 있어서 그 밑에 칸에 보면 권리 객체라고 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재산권의 객체는 이제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 이제 목적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적물. 그래서 매매를 하면 뭐 건물을 매매할 수도 있고 토지를 매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이제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뭐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그런 목적물이 있을 거고, 그럼 갑은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럼 뭐예요? 을이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뭐 송금을 하든 현금으로 사서 갖다 주든 갖다 줘야죠. 그 뭐예요? 그럼 을의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행위. 그래서 그 권리의 객체 밑에 보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 안에 뭐예요? 동산, 부동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법에서 급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제 자꾸 익숙하게 외워둬야죠. 그래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해요. 급부. 그래서 시험 답안지에 급부란해서 뭐 개념을 쓸 일은 없을 건데, 뭐 학교 시험 아니고서야 뭐 실제 변호사 시험에 주관 시험에 급부란 이런 개념을 쓸 건 없겠지만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아둬야죠. 그래서 급부는 뭐다? 채무자의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의 행위는 뭐냐? 그걸 급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이 독일어를 다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부는 뭐냐?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그래서 주로 뭐 동산, 부동산 이렇게 되죠. 그럼 채권의 객체는 뭐냐? 채무자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누구냐? 그럼 매매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쌍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채무자가 될 수 있죠. 그럼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돈을 갖다 주는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을 권리자로 보면, 즉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죠. 그럼 매도인은 뭐예요? 물건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 주는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돈을 주는 행위인데 그걸 급부라고 하고, 매도인은 물건을 갖다 줘야 되죠. 그걸 급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인데 이를 급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권리의 주체들 사이에서 권리의 객체를 가지고 맨 첫 번째 줄로 올라가 보면 권리 변동, 그 위에가 잘렸는데 그 권리 변동 앞에 박스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이거하고 연결을 해 놓으세요. 그 요 첫 번째 줄이 잘렸는데, 그래서 권리 변동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져 있죠. 그래서 그 연결시켜서, 그래서 권리의 변동에 보면, 그래서 권리의 주체들 사이에서 객체를 가지고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데, 자, 권리의 변동은 뭐냐? 변동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변동은 그 맨 오른쪽 박스 맨 밑에 그 채권 관계 변동 바로 옆에 보면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채권 관계 변동 밑에 보면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돼 있죠. 그걸 변동이라고 해요. 자, 법률 관계 변동은 뭐냐? 발생. 법률 관계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변경이에요. 변경, 그 다음에 소멸. 자, 그래서 법률 관계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서로 이제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은 이제 권리를 기준하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고, 을은 갑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죠. 그다음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10개 주기로 했는데 을이 야 사정이 생겨서 내가 8개밖에 없으니까 8개만 줄게. 대신에 뭐 대금은 2개 빼줄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소멸되는 관계는 뭐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이 물건 다 갖다 주고 돈을 다 받고, 그럼 법률 관계가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률 관계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권리 변동에 보면 가로 안에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권리 존재 여부인데, 그럼 법률 관계의 발생, 아까 얘기했던 좀 전에 봤던 발생에서는 두 가지, 법률 행위. 그래서 뭐 법률 규정부터 먼저 쓸까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법률 관계,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시든 뭐 판사님 되시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면 뭐 갑의를 상대로 뭘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든 뭐 기록형 주관식 문제를 풀 때도 을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떤 법률 관계, 즉 권리를 취득하느냐? 권리의 발생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법률 행위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그럼 법률 행위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주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주로는 계약이 문제가 되겠죠. 계약.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이 매도인이다. 그럼 매수인을 상대로 뭐예요?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기록형 같은 데서 갑이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을한테 1억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얘한테 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매대금 1억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법률 관계에서 법률 행위, 즉 매매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시겠지만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의 요건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어떠한 권리 발생은 법률 규정 아닌 법률 행위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항상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법률 행위가 뭐가 있는지, 법률 규정이 뭐가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법률행위 법률 규정으로 가서 오른쪽 부분에 맨 위에 보면 물권 관계의 변동하고 그 밑에 대응되는 채권 관계의 변동. 그러니까 재산법은 물권과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물권 관계 변동으로 올라가서 이걸 배우는 게 이제 물권법이죠. 그 물권 관계 변동에서 그 가로 안에 보면 등기, 인도, 명의 방법인데, 이런 것도 이제 공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게 뭔지는 뭐 해당 부분에서 볼 테니까.
그럼 이제 물권 관계 변동은 그 아래 박스를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그 제일 중요한 재산권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집을 팔았다, 이제 토지를 팔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옆에 보면 법률 행위 186조, 법률 규정 187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그다음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옆에도 이제 쭉 옆으로 해가지고 물권법 총론으로 되어 있는데 옆선을 그어놓으세요. 그 첫 번째 줄에 이게 뭐 어떻게 복사하다가 이제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률행위 법률 규정 옆으로 쭉 해서 물권법 총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에서 법률행위는 186조, 법률 규정은 187조. 그다음에 이제 동산으로 가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행위는 186조인데 거기서 또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188조에서 190조까지 있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249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동산은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그냥 186, 187인데 동산 물권은 186에서 또 쪼개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동산 물권에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럼 이것도 막 한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몰라도 아, 동산에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더라, 그렇게 외워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회독서를 올리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선의취득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는 아, 선의취득에 대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법률 행위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외워놓고 자꾸 이제 회독서를 올리다 보면 선의취득을 배우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이 246조 이하에 있고 뭐 소유권 파트에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물권법 총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권법도 물권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물권법 총론에 이렇게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아래 네모로 가보면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정이 뭐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 자, 그럼 우리 민법상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인정이 되는데, 그럼 네모 박스로 들어가 보면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제 점유권이라는 건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지금은.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지는데 본권은 소유권하고 또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자, 그럼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물권이겠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인데 그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로 옆에다가 권능이라고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권능의 개념 뭔지는 좀 이따 이제 별도 프린트로 봐요.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개념을 써라 이런 말은 안 나오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뭐 학교 시험에서는 몰라도 그것도 뭐 1학년 때나 유치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의 세 가지 권능이 있는데 소유권에서는 그걸 제한하는 게 제한 물권이에요. 그래서 제한 물권에서 용익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은 뭐겠어요? 사용 수익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에서 뒷자를 따가지고 용익 물권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은 그러니까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물건이 용익 물권이라는 거죠. 그럼 용익 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그다음 담보 물권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의 처분 권능을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물권 대표적으로 뭐 저당권 이런 건 우리가 다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잡았다가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뺏어와서 팔아가지고 현금화로 만들어서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처분 권능을 뺏어오는 게 담보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 안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전형 담보라고 해가지고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의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 물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뭔지를 몰라도 외우라는 거죠. 그걸 외워놔야지 자꾸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용익 물권이 지상, 지역, 전세권이 되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상권이 뭐고 이 지상권도 한 2, 3일 막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용익 물권이구나.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해 놓는 게 물권법 강론이 되는 거죠. 그다음 채권관계 변동으로 가서 보시면 얘기한 대로 채권관계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이건 뭐 물권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채권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인데 발생은 채권법 강론에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 강론에 가면 15개의 우리 민법상에 규정된 계약관계 발생 원인들을 규정해놔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매매, 뭐 임대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발생해 보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권리관계의 발생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항상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15개의 계약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 법률 규정으로서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그럼 사무관리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당 부분에 보실 거고 불법행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하철 타러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뭐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옆 사람을 툭 밀었단 말이죠. 그래서 밀어가지고 옆 사람이 이제 굴러 떨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내려가는데 이제 갑이 실수로 뭐 일부러 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이제 을을 툭 쳐가지고 을이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을이 갑을 상대로 자기 뭐 치료비 이런 거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 뭐 회사 출근 못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 못 하면 손해가 생겼겠죠. 그럼 이제 금전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 청구할 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 관계의 발생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기한 대로 뭐예요? 법률 관계 발생은 항상 이제 갑이 을을 밀었으니까 뭐 누가 누구를 상대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을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고 갑은 가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상대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죠. 이 사안에서는. 근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갑과 을은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없단 말이죠. 그럼 법률 규정으로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 규정으로서 발생하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뭐 아주 유치한 사례지만 이런 식으로 법률 관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자, 그럼 채권 채무 관계 발생은 법률 행위는 계약이고 법률 규정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채권법 강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가 채권 관계가 변동이 되는 게 뭐 강제이행 손해배상, 책임재산 보전, 수인의 채권 채무, 채권정도 채무 인수 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채권법 총론에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볼 거고. 그다음 채권관계 소멸도 채권법 총론에 대표적으로 뭐 변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돈 갖다 주면은 법률관계가 소멸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채권법 총론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물권관계 변동과 채권관계 변동이 있고 그다음 왼쪽 편 그 박스로 가서 보시면 권리 객체 밑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느냐, 없으면은 법률 규정이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계단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계단 내려가다 너를 밀치면 내가 손해배상 해줄게 이렇게 계약서 쓴 적이 없죠. 그래도 법률 규정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제 법률 행위 대표적으로 계약이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것인데. 왼쪽 뼈 박스로 가셔서 법률행위는 성립 아니면 불성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면은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을 하고 변경이 되고 소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럼 뒤에서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은 불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성립이 되면 유효 무효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으면 유효, 무효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효하고 불성립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최소한 성립은 됐단 말이죠.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인 거죠. 그래서 무효하고 불성립은 달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법에 가면 이게 무효 소송하고 이제 부존재 소송 이게 다 구별이 되거든요. 상법뿐만 아니라 민소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면 상법이나 이런 데 가서도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기초 개념을 제대로 못 잡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걸 안 잡아놓으면 3학년 때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3학년 때 이런 거 공부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학년 때 보는 무슨 암기장이나 이런 자료들에는 이런 거 아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공부할 때 이게 주청결의가 무효인지 부존재인지 이런 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무효는 뭐예요? 일단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립됐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무효예요. 자, 그럼 유효로 올라가셔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유동적 유효.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추면은 일단 성립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효 아니면 효력 발생 요건으로 가면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그래서 유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게 확정적 유효죠.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무효의 또 맨 밑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확정적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추인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선. 그래서 유효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무효에서는 이제 유동적 무효가 있겠죠. 자, 유동적 유효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유효란 말이죠. 지금은 유효인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즉 무효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뭐겠어요? 지금은 무효지만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확정적 유효,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뭐 법률행위 무효 취소 보시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직 취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취소가 안 된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추인이라는 행위나 또는 허가라는 행위가 있으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효와 무효의 경계선에 붙어 있는 게 유동적 유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 무권들이 이렇게 써놨는데 해당 부분에서 볼 테니까 지금은 말씀드리는데 복습할 때는 이제 유동적 무효는 이 두 가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용어를 붙여서 입에 자꾸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 가 보면 불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능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요. 왜 나누느냐? 효과가 다르니까 나누겠죠. 자, 원시적 불능에서는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으로 나눠놨잖아요. 객관적 불능은 뭐겠어요? 누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보면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쓸 때마다 용어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불능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게 객관적 불능이에요. 그 다음 주관적 불능은 그 사람만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관적 불능인데, 일단 객관적 불능은 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 주관적 불능도 전부 불능, 일부 불능으로 나눠지는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맨 위에 칸을 쭉 연결해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535조로 가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로 가요? 담보 책임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담보 책임이 뭐다 이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 볼 테니까 불능은 원시적, 후발적으로 나눠지는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535조로 가고 원시적 나머지 불능들은 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결론들을 암기를 해놓으라는 것, 해놓고 해당 부분을 배우다 보면 이 얘기가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회독 정도가 끝나면 그냥 당연한 얘기가 돼요.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이행 불능 플러스 대상 청구권,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위험 부담 플러스 대상 청구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위험 부담의 개념, 대상 청구권의 개념이 잘 없으니까는 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위험 부담 배우고 뭐 대상 청구권 배우면 별 얘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후발적 불능에 귀책 사유 있으면 이행불능 대상 청구권,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대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공통적으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 예컨대 뭐 사례나 기록형 문제에서 갑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또는 사례 문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정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이 네 목차가 쭉 지나가야 돼요.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별도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 이거 나한테 못 해주면은 너 나한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줘라 이렇게 합의하면 되겠죠. 그건 법률 규정이니까 그건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는 건데. 법률 행위로서 이제 계약하면 법률 행위잖아요. 근데 그 법률 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법률 규정으로 가야 될 텐데 법률 규정으로서는 우리 민법상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정되느냐라고 하면 네 가지가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채무불이행.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행거절. 그다음 불법행위. 아까 얘기한 대로 실수로 밀었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551조인데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있어요.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 그다음 담보 책임도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테니까 지금 단계에서 외워두실 건, 그러니까 복습할 때 외우는 건 손배 청구권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해제 해지, 담보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자꾸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이제 자꾸 이제 단계별로 지나가면서 좀 암기하는 내용들도 좀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채불, 불법행위, 계약 해제해지,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을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봤던 그 불능 파트에서 보면 담보 책임은 어디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담보 책임에 기한 뭐 손해배상, 계약 해제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그 손해배상에도 마지막에 담보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갑의어를 상대로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원시적 불능이 아닌 사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능 파트에서 보신 대로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례 문제에서 이게 후발적 불능인데 거기다 대고 담보 책임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후발적 불능 케이스를 냈는데 이때는 왜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3학년 때 돼가지고 이걸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후발적 불능 케이스가 나왔는데 거기다 막 담보 책임 쓰고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내용이 여기서는 왜 담보 책임 성립 쓰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틀을 안 잡아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시적. 자, 지금 기억해 두세요. 담보 책임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때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 케이스가 나왔는데 거기다 담보 책임 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3학년들이 많이 보는 이제 뭐 암기장이나 이런 정리된 자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놔요. 그런 것들은 기본 개념으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배우는 거니까. 근데 그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3학년 때 그걸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는 거니까 지금 공부할 때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 표로 한 장 정리한 게 뭐 간단한 거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은 뭐 낯설고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별 얘기가 다 아닌 게 돼요.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체계를 자꾸 외워두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디 뭐 공부하는 책상 위에 붙여놓고 보다가 뭐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떼서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은 그렇게 가고 이제 15분만 쉬었다가 오늘 자료 두 번째 기본 용어 정리라고 돼 있는 부분부터 할 거니까요. 자, 15분만 쉬겠습니다.